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지금 저는 실리콘밸리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책 중이라서 주변에 막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강아지도 지나다니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이 시간이 가장 제가 정신이 맑고 평안해서 좋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걸으면서 지금 산책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댓글 읽어드려 볼게요. 예전 영상에서 학부 졸업 후 석사로 가는 경우, 학부 졸업 후 박사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컷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한국도 요즘 변하고 있는데 한국에 원래는 석박사 통합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항상 석사 2년을 마친 후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박사를 다시 또 이제 뭐 입시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석박 통합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석사와 박사를 한 큐에 하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게. 근데 미국은 원래부터가 석사 프로그램이 있고 석박 통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박사 과정만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박사 과정은 모두 석박 통합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대학원은 가고 싶은데 박사 할 만큼 그렇게 막 빡세게 공부하고 싶진 않다. 이런 사람들은 석사만 하고 취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나는 뭐 교수를 하고 싶다, 혹은 전문 박사 연구원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박사를 어차피 해야 되면은 그냥 석박 통합으로 한 교수 밑에서 한 큐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박사 과정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특이하게도 석사와 박사를 다른 학교에서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더 좋은 학교에서 더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는, 저도 한국인 출신이라서, 우리 한국인은 항상 학벌이잖아요. 남이 11등짜리 학교를 나왔고 내가 12등짜리 학교를 나왔으면 내가 구린 거잖아요. 이게 한국인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그때 완전 코리안적인 생각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50위권에서 처음에 석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교수한테는 석사만 하고 졸업할 거라고 했어요. 50위권. 그 다음에 더 좋은 학교 10위권 정도에 하는 학교로 옮겨가려고 플랜을 짜고 10위권 학교의 박사 과정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 학교에서 이미 2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박통합으로 다른 학교 10위권 석박통합으로 간 건데 전학 간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학교 석사 때 2년간 했던 거는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위권 학교 박사 과정, 즉 석박 통합 과정에 3학년으로 들어간 거죠. 이해 가셨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석사 하는데 1년 9개월 걸렸고 박사 하는데 3년 9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석박 통합으로 치자면 5년 6개월을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이라는 데에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로서 입학해서 5년 6개월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학벌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웬걸,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학벌은 오로지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봐봐요. 미국에서 랭킹 1등 하는 데서 박사 나오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잖아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한인들이 이것 때문에 모조리 미국에서 물 먹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랭킹 1등 나왔는데 10년째 취업이 안 되는 형님이 있는 거야.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랭킹 1등 하는 박사 있잖아. 고 있잖아. 한국 사람 생각하는 그 세계 최고의 공대 있잖아. 거기 어딘지 아시죠? 그 있잖아, 동부에 있는. 거기 박사인데, 거기 박사 나와가지고 10년간 취업이 안 돼. 어떻게 이게 한국의 정서로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세계 1등의 박사를 나오고
10년째 취업이 안 될 수가 있을까? 그죠?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저는 그 형님하고 얘기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형님이 완전 코리안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는 랭킹 1등 박사고 학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연구 핏입니다. 무조건 연구 핏.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학부 졸업 후 박사로 가는 경우 어느 정도 스펙이 있어야 원서 넣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 학교 네임 밸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 탑 20위권 안에 인공지능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 미국서 3년 마친 상태고 컴사 전공입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요거예요. 요거 마인드 때문에 미국에서 안 풀립니다. 요거를 이게 깨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강한 한국에서 배워온 틀이에요. 이게 콘크리트 같은 틀이에요. 모든 한국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쫄딱 망합니다. 요 콘크리트. 왜냐면 이 룰 있잖아. 학점이 몇 점 정도 스펙이 있어야 탑 20위권 안에 들어간다. 요 생각이 정확하게 한국의 입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잡아요. 저도 한국에서 학부 나왔거든요. 고3 때 제가 피말리게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모의고사를 봐서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몇 퍼센트인가, 내가 몇 퍼센트인가, 1%인가 2%인가 5%인가 10%인가 15%인가 20%인가 요거 가지고 한국에서 1등하는 학교인가 2등인가 3등인가 뭐 10위권인가 인서울인가 20위권인가 뭐 지방 거대 국립대인가 아니면 이름 모를 학교인가 대학을 못 가는, 요게 거의 결정돼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그 근현대사의 교육계에서 늘 비판당하던 대학의 서열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학의 서열화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님처럼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님이 지금 이 정보밖에 저한테 안 주셨잖아요. 그쵸? 요 지금 딱 요 한 대여섯 줄에 요 댓글이 단데 저는 이걸 가지고 판단해 보면 님이 미국에서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아닌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판단을 하냐면 님이 학부모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한국에 계신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고 한국에 계신 학부모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의 어떤 입시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한 3학년 정도 마쳤다면은 이런 뷰로 보지 않거든요. 만약에 지금 님이 제 추측이 틀려고 진짜 한인 학부 유학생이다, 그럼 님은 지금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코리안 유학생들하고만 지금 어울리면서 한국 유학생들하고만 맨날 밥 먹고 한국 유학생들이랑 맨날 고기 구워 먹고 삼겹살 파티하고 한국인들끼리 파티하고 한국인들끼리 고민 상담하고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놀고 요렇게 살고 있다면 님은 유학 간 베네핏을 전혀 못 느끼는 제로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 뭐 답할 필요는 없어요. 님이 학부모이든 학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님의 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자, 봐봐요. 그러면 님이 미국에서 잘 나가려면 이 한국에서 머리에 쌓아온 이 콘크리트를 깨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걸 깨야 돼요. 자, 일단 제 친구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대학교 때 저 한국에서 인서울에서 학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제 친구가 있는데 꽈톱이었어요. 꽈톱이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학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학부 학점이 4.5 만점에 뭐 4.4 막 이랬어요. 막 이랬는데, 하여튼 그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은 과는 아니고 이제 제 과 옆과에 뭐 전자전기공학부의 꽈톱이었는데, 어쨌든 저랑 좀 친해졌어요. 같은 수업을, 제가 전자전기공학부 수업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기계과예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 학점이 4.5 만점에 4.4 막 이래요. 4.4인가 4.3 몇인, 하여튼 거의 모든 과목에서 A+를 받고
뭐 한 과목 정도 실수해서 A 맞으면 이게 나오는 학점이야. 괴물이야, 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냐면 그 학점 위주의 공부를 해요. 철저하게 학점을 잘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학점 잘 주는 교수 찾아다니고 본인도 그 수업을 막 달달달 외워요. 교수님의 필기, 칠판 필기를 다 적은 다음에 그냥 다 암기해버려요. 완전 잘해요, 공부. 자, 이 친구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런 대단한 친구가 그래서 미국의 박사과정에 들어갑니다. 석박통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쫓겨납니다. 랩에서 쫓겨나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죠, 저한테. 사실 저보다 한 살 어려가지고 이 친구가 저를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뭐 저랑 다른 학교에 있었는데 전화 왔어요. 형, 그런 거야. 그래서 왜? 나 한국 가. 그런 거야. 야, 뭔 소리야, 너 지금 이제 유학 왔는데 무슨 한국 가? 너 뭐해? 그랬더니 형, 나 한국 가야 돼. 그런 거야. 왜? 그랬더니 나 이제 대학원 관두게 됐어.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자퇴해? 그랬더니 뭐 펀드가 끊겼어? 왜 그래? 그랬더니 교수가 나가라 그랬다고, 랩에서. 왜? 그랬더니 교수가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충고를 해줬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은 박사과정 연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좀 장시간 통화를 해봤어요. 교수가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어떤 공식을 잘 외우고 뭐 그런다면 교수가 평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분 적분 공식을 던져주면은 잘 푼대요. 누구보다 잘 푸는데 대학원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원은 이렇게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돼서 그것들이 복잡한 과제들이 생길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거를 창의적으로 해법을 풀어야 되는 게 대학원 수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이나 따로 어떤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푸는 게 박사 과정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배우고 그 공식을 달달 외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식 달달달 풀면은 항상 중력가 속도는 뭐 9.8 몇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국 애들이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공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원 공부는 막 이런 거예요. 만류인력은 진짜로 존재하는가 증명해보는 거죠. 막 중력파 실험이나 막 블랙홀에서 오는 그런 어떤 빛을 관측해보고 막 이렇게 진짜 뉴턴이 맞았을까 이거를 막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봤던 과학 논문인데 뉴턴이 틀렸다. 만류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과학계 트렌드예요. 뭔 소리야? 우리 지금 고등학교 때 만류인력의 법칙 배웠잖아. 뉴턴의 사과나무 앞에서 뭐 책 읽다가 사과 머리에 아야 떨어져가지고 지구와 사과는 서로 끌어당기는가 해가지고 만류인력 법칙 발견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뭐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만류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질량이 큰 물체가 그 질량 때문에 그 질량 주변의 시공간, 즉 시간, 타임과 스페이스가 왜곡된 현상으로 인해서 중력 우물이 생기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현상, 이것이 중력이라고 지금 현대과학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지난주에 나온 논문들이에요. 따끈따끈한. 즉 아인슈타인이 맞고 뉴턴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학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 그런 거를 증명해낼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맞았다고 하는 과학 법칙을 틀리진 않았을까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틀렸다는 걸 또 증명하는 이런 게 과학이고 진짜 과학이고 이게 대학원 수준의 어떤 연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뭐 대학원에서 쫓겨나거나 대학원 입학을 못하거나 아니면 취업이 막히거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기 잘하는 어떤 선수들 교과서를 보고 달달 외워서 100점 맞는데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아카데미아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은 박사과정 학생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이 사고하는 훈련이 돼 있는지를 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대학교 한국에선 저도 사실 학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인서울에서 학부 나왔을 때 4.5 만점에 3.4인가 그랬어요. 이거를 미국식으로 4.0 만점으로 변환하면은 3.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학점이 좋은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전공 시험을 봤는데 그 미국에서 10위권 하는 명문대 박사과정의 코스웍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 100점 뭐 기말고사 100점 해가지고 이거를 평균해가지고 학점이 나오는데 제가 중간고사를 110점을 맞았어요. 아니 100점 만점인데 어떻게 110점을 맞냐. 교수가 거기 써놨더라고요. 엑설런트. 그리고 왜 10점을 더 줬는지, 왜 만점에서 10점을 더 줬는지 써놨어요.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너가 창조적으로 생각한 너의 특이한 생각들이 적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가능해서 자기도 뭔가 연구에 힌트를 얻을 만큼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너를 되게 높이 평가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점을 더 줬어요. 그리고 교수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이 나머지 10점은 네가 기말고사에 보태 써라. 즉 네가 기말고사에 시험을 잘 못 봐서 90점 맞으면 이 10점을 더하면 돼. 그럼 너 기말고사도 100점이야. 넌 무조건 만점이야. 뭐 이런 아주 교수의 극찬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교과서에 있는 걸 달달 외워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요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기계과 전공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바퀴 크기가 뭐 50cm이고 바퀴가 도는 속도가 몇일 때 그 지면과 바퀴의 접점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 이런 건 되게 잘 구해요. 이건 평범한 그냥 동력학 문제잖아요. 이런 건 달달 공식에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는 공식에 대입해서 달달달 해서 100점 맞아요. 근데 미국의 대학원의 공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자전거가 있다면 지금 자전거는 두 바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자전거 스타일을 네가 디자인해보고 왜 그렇게 디자인했는지를 설명하고 그거를 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 공식을 적어라. 이거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에서 죽쓰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암기와 스펙, 학벌을 방식으로 싸우는 게 이 한국 사람들의 이 한국의 교육계인데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히고 창조적인 생각 요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게 미국의 이공계입니다. 왜냐면 그래서 미국 이공계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항상 전 세계에 처음 특허가 나오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뭔가 첨단 기술이 항상 발전하는 게 그렇고 그렇게 미국이 뭔가 이렇게 발전해서 특허가 나오고 논문이 나오고 막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초로 뭔가 해가지고 그거를 실리콘밸리에서 이뤄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한번 빵 터뜨리면 그때 그걸 보고 있다가 답을 알잖아. 이제 실리콘밸리 됐다. 그때 한국 이공계는 재빠르게 막 밤새 가면서 주말 근무해가면서 실리콘밸리가 이미 답을 만들어 놓은 거를 재빠르게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한국 이공계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패러다임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펙, 학점
요게 아니라 뭐 탑 20위 이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 핏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목표를 세우세요.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머신러닝 분야가 있어요. 머신러닝.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으면 그러잖아. 맨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자, 이게 숟가락이야 알려주면 아이가 숟가락 그때 배우죠. 그 다음에 이게 축구공이야 막 보여주면 이게 축구공이구나 아이가 이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하나 계속 어른이 알려줘야 습득을 하잖아요. 요거를 똑같이 컴퓨터에 적용한 게 인공지능입니다. 머신러닝이에요. 기계가 학습한다. 그래서 기계에게 뭐 예를 들면 장미꽃과 할미꽃을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장미꽃 사진만 1000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 사진 1번 보여주고 장미야, 두 번째 장미 보여주고 이것도 장미야, 이런 식으로 한 1000장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할미꽃 사진 이런 식으로 또 한 1000개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수학의 통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한 번도 본 적 없는 식물을 봤을 때 이건 확률적으로 뭐 95%의 확률로 장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모델을 만드는 거, 요게 머신러닝입니다. 그쵸? 그 머신러닝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계를 학습하는 분야, 특별히 학습하는 분야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인퍼링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인퍼링은 뭐냐면 이렇게 학습해 놓은 모델 있잖아요.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한 어른이라고 볼 수 있죠. 어른들은 뭔가 막 이렇게 빨리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경험을 통해서 딱 축적되어 있는 걸 가지고, 특히 노인들은 새로운 어떤 현상이 왔을 때 딱 판단을 되게 잘하죠. 이게 인퍼링이에요. 인퍼링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연구할지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미지를 프로세싱해서 뭐 이게 꽃이냐 사과냐 이거를 감별하는 그런 게 이미지 프로세싱이죠. 이런 거는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죠. 차가 달리면서 앞에 있는 게 트럭이냐 정지되어 있는 물체냐 이거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이제 언어 모델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뭐 챗 GPT 같은 거. 그래서 말로 물어봤잖아요. 말로. 이렇게 인공지능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랭귀지 모델들은 책을 많이 읽히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각종 홈페이지들을 계속 트레이닝 뭐 몇 천만 개를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면 이제 지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분야가 많아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야가 핫할 건지를 이제 먼저 정해요. 그 다음에 그 분야를 이제 집중해서 핏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교수 A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 랩에서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카메라로 보이는 형상을 디텍션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다, 뭐 자동차다, 트럭이다, 동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그거를 인공지능이 디텍션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냐면 뭐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인턴 같은 거 하면서 뭐 대학원 인턴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미지를, 사진을 줬을 때 디텍트 하는 뭐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 생성형 인공지능 뭐 글로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교수가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은 또 텍스트를 막 분석해 본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연구핏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핏이 안 맞으면 미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의 그 박사급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부장급 엔지니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인사과에서
그 신입사원 뽑을 때 면접관으로 저를 뛰게 합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사람 뽑을 때 기준이 똑같아요. 뭐냐면 학벌이 먹히지 않아요. 학벌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랭킹 뭐 2등 3등 하는 그런 정말 명문대 나온 애가 있는데 떨어뜨린 적 많습니다. 그 반면에 그 미국에서 100위권 밖에 막 200위권 밖에 정말 이름도 듣도 못한 학교 있잖아요. 보통 이런 학교는 막 이름이 막 이래요. 유니버시티 오브 뭐 이스트 어쩌고저쩌고,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트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는 별로 이렇게 메이저 학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붙인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일어난 재미난 현상인데, 실리콘밸리에서 다니고 있는 직원들 중에 그 명문대 출신도 분명히 있어요. 연구핏이 맞아서 온. 근데 이 지역 로컬 학교도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 로컬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로컬 학교를 하는 거는 이렇게 막 명문대 말고 뭐 200위권 300위권 안에 겨우 드는 이름 모를 그런 조그만한 대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애들이 실리콘밸리의 탑 대기업에 막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동네 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정보가 빠삭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닌다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 가면은 다 뭐 실리콘밸리 A사, G사 이런 데 다니는 형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교회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막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 누나, 언니, 오빠, 여기 실리콘밸리 G사, 저기 인공지능 유명한 G사 들어가려면 형 뭐 공부해야 돼? 그러면 답이 나오죠. 아, 우리 회사는 크게 요새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뭐 하면서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뭔가 그 생성형 인공지능 만들어서 뭐 막 이렇게 텍스트 기반으로 사람처럼 생각하고 수 있는 거 만들고 있어. 그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사진 같은 거를 분석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뭐 쓰이는 뭐 그런 알고리즘도 만들어.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거는 비중이 전체 프로젝트의 한 20%밖에 안 되고, 사실 80% 정도는 텍스트 기반의 사람처럼 말하는 거 만드는데 많이 포커스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정보가 딱 얻었죠. 그래서 한 200위권 300위권 밖에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학교인데 정보를 딱 얻었잖아. 그럼 얘는 자기의 리소스를 어디다 투입하냐, 이 핏을 만들기 위해서, 아 그럼 나는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관련된 책만 드립다 파야겠다. 딴 건 필요 없구나. 뭐 이미지 프로세싱 뭐 이런 거 필요 없구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만 죽도록 파자 해서 그것만 막 공부하는 거야. 그럼 면접에서 직방이겠죠. 그러니까 로컬의 장점이 있어요. 또 이렇게 정보, 이게 다 영국핏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국핏 문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한국은 봐봐요. 한국은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 한국 대기업의 충청남도 뭐 지사가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회사의 뭐 예를 들면 헤드쿼터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수도권에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지사예요. 그러면 그 회사 까보면은 한국은 명문대라는 거예요. 명문대가 많다는 거야. 아시겠죠? 서울에 있는 명문대 애들이 거기 많아. 인서울에 명문대라고. 이게 바로 학벌 문화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뭐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텍사스에 있는 유명한 뭐 대학교나 대기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주변 로컬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바로 연구핏을 잘 만든 거예요.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격수로 치면은 망원경으로 저격수가 정확하게 목표를 봐야 쏘잖아요. 그 명중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 핏을 만들기가 되게 편하다는 말이에요. 미국은 무조건 연구핏이에요. 학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님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펙이 있어야가 아니라, 네임밸류가 아니라, 탑 20위가 아니라, 어떤 교수의 무슨 랩에 가고 싶다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 교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수의 최근 논문 5개를 읽어봐라.
그리고 그 키워드가 뭔지 봐라. 그러겠죠. 뭐 예를 들면 그게 뭐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논문인지, 아니면 영상 처리, 즉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한 논문인지, 뭐 그런 걸 보라는 거죠. 아니면 뭐 음성, 소리를 분석하는 뭐 그런 알고리즘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그게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GPU를 연구하는 건지 아니면 NPU를 연구하는 건지,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맞춤형 경험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3학년이니까 방학 때 그거랑 비슷한 연구하는 자기 학교 대학원의 랩에 가서 그 인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부 학생이니까 뭐 돈 바라지 말고요, 뭐 처음에 이렇게 컨택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바라는 건 아니고 경험을 하고 싶은데 무급 인턴이라도 괜찮으니까 당신 랩에서 경험을 쌓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보통 교수들 오케이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돈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시간당 얼마나 정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교수가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그 돈을 주는 가치가 있는지 막 그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복잡해지는데,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짜로 자기네 박사과정 뭐 일할 때 도와준다는데 무조건 오케이죠. 그렇게 해서 핏을 만든 다음에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넣으면 돼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럭키해가지고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선배들이 연구할 때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1저자는 박사과정이고, 뭐 2저자는 석사과정 학생이고, 뭐 3저자는 교수다, 요렇게 돼 있다. 그때 요렇게 3저자 3명의 저자로 낼 때, 제가 좀 옆에 실험 장비 거들어 줬고 막 설거지도 해드렸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 뭐 실험할 때 뭐 이렇게 오염된 뭐 테이블 좀 알콜로 닦아주고 막 요런 거 했기 때문에, 진짜 4저자 제발 플리즈 4저자 내 이름만 넣어주면 안 되겠냐, 구석탱이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름을 넣었다 그러면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건 진짜 끝이야. 그래서 이력서에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학원에서 학부 뭐 3학년 때 인턴을 했는데 내 이름이 들어간 논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물론 당연히 교수가 학부생이 이거를 주도하에 연구했다라는 생각 안 하죠. 하지만 연구 경험이 있다, fit, 빙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미국식 스펙이에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거를 스펙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면 리서치 핏이라고 합니다. 연구 핏, 리서치 핏이 딱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꽃가루가 꽃이 지금 만개한 공원인데 꽃가루가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본인이 지금 한국에서 배워온 한국 입시를 완전 리셋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다 망하는 이유예요. 이게 나 너무 마음 아파요. 특히 한국에서 막 학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학벌이 좋냐면 한국 입시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한국 입시 시스템대로 내가 어떤 시험 점수에서 상위 몇 % 안에, 그리고 학점도 그 지원자의 몇 % 이내에 들어가면 내가 안정권이다, 커트라인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커트라인이 아니라 교수가 하고 있는 그 연구에 내가 얼마나 비슷한 연구 경험이 있는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연구팀 만들었는지, 학점 4.0 만점에 3.1밖에 안 되는, 그리고 토플 점수는 그 학교 미니멈 리ኳ이어먼트 겨우 넘겼고, GRE는 그 학교의 미니멈 리ኳ이어먼트도 못 넘겼던 제가 어떻게 미국의 10위권 박사과정 입학 졸업을 하고 어떻게 실리콘밸리까지 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학부 때 이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몰랐고, 지금 제가 이렇게 경험 드린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님이 뭔가 굉장히 지금 많은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 저는 학부를 마치고 미국 유학 갈 실력이 안 돼서 회사를 다녔어요. 외국계 회사. 자, 헤드쿼터는 외국에 있습니다. 어딘지 또 말하면 너무 유명한 회사라서 또 여러분들이 또 저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렇게 유럽에
유럽에 그 백인들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백인들이 사는 나라에 본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한국 지사예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에 비하면 되게 조그맣죠. 한국 지사니까. 근데 제가 그때 다녔을 때 제 매니저, 제 위에 상사가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발의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못 하시죠. 그래서 영어로 저한테 항상 얘기하고 영어로 이메일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서구인들의 어떤 연극 피스라는 게 뭔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 지사였기 때문에 되게 초라한 일을 했어요. 중요한 일 안 시키죠. 하지만 연극 핏이 뭔지 아시겠죠? 그게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극 핏,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뭔가 이렇게 학점이 이렇게 잘 안 좋아서 대학원 바로 안 되면은 직장을 좀 다니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연극 핏을 그 분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했던 일이 그런 어떤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뭔가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상현실에서 뭔가 어떤 실제로 제조해 보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어떤 3차원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걸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뭐 그런 어떤 연구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이라고도 하고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로 미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시에 한국 대기업이랑 비교해 보면 한국 대기업은 실제로 막 금형을 파고 막 스탬핑이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외국계 회사들은 그 서양의 첨단 기술은 제조업 해보지 말고 가상의 3D 공간에다가 미리 한번 이걸 해보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력서에 쓸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석사과정 때 붙었던 랩이 그런 랩이었어요. 가상현실 3D 공간에서 뭔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석사 붙었으니까 50위권에서 미국 석사 핏이 있으니까 그 핏으로 더 정밀한 핏을 만들겠죠. 그래서 미국 10위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10위권에서는 이제 어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GPU 테크놀로지를 박사 때 배웠고 그걸 배운 결과 결국에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온 거예요. 이력서에 GPU 테크놀로지 딱 적혀 있으면 그냥 실리콘밸리 행위예요. 근데 또 봐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또 GPU 테크놀로지 받아 적은 다음에 나 지금 이거 해야지 하면 또 늦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를 GPU 테크놀로지를 언제 공부했냐? 지금 거의 10년 전에 공부한 거야. 지금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 미리 공부한 거예요, 저는. 지금 별로 없어요, GPU 공부한 사람이. 근데 지금 GPU가 유명한지 알죠? 다 알죠. 지금 뉴스에 다 나오죠. 지금 2023년에 GPU 공부하면 이게 약간 핫한 물이 아닌 거예요. 10년 지난 테크놀로지잖아요. 그쵸? 이해 가셨나요?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GPU가 왜 인공지능에 쓰이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일반인들은 어떤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냐면 GPU 샀다 하면은 너 게임 좋아하냐? 뭐 레이싱 게임 하는데 좀 그래픽 딸리냐? 뭐 이런 소리 했던 시대예요. 그쵸? 근데 대학원에서는 그때 미국에서 막 박사과정에서 GPU 했던 애들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고 뭐 전기 자동차도 다 자율주행 될 거고 이제 뭐 사람처럼 생각하는 진짜 SF의 디스토피아가 펼쳐질지도 모르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GPU 관련 테크놀로지에 주식 막 다 사놓고 박사과정 학생들이 막 그러고 있는 때였어요. 10년 전에. 그쵸? 걔네들 지금 다 부자 됐죠. 아시겠죠? 요렇게 좀 이렇게 핏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GPU 얘기했다고 GPU 공부해야겠다 하면은 글쎄 10년 후에 그 사람이 박사 맞췄을 때는 또 뭐가 또 핫할지는 모르겠죠. 솔직히 제 생각에는 한 10년 20년 내다 본다면 인간의 뇌를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뇌. 왜냐면 로드맵이 이래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막 이제 붐이 일어나서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인공지능 막 탑재되고 이제 사람이 이제 뭐 할 일을 다 대신해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지금이잖아요. 그럼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다니는 안드로이드 그 로봇이 나오겠죠. 이족 보행하는 안드로이드 로봇이 사람 일 다 해주고 빨래도 대신 해주고 막 다 그러겠죠. 그쵸?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 이제 어디까지 제 상상이에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나의 의식 세계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접속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진 나의 아바타, 그러니까 이족 보행하는 안드로이드를 아바타로 써서 사람들이 돌아다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나이가 뭐 70살, 80살의 노인네지만 내 육체는 20대의 뭐 꽃미남의 어떤 안드로이드에 싱크시켜서 밖에서는 그거 가지고 돌아다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 육신은 뭐 침대에 누워있거나 그러겠죠. 요 주제를 가지고 한 영화가 있어요. 서로게이트라고,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 서로게이트. 자, 요번 주말에 저의 추천 영화입니다. 그래서 서로게이트 한번 봐보세요. 브루스 윌리스의 서로게이트. 그러면 이제 좀 미래사의 로드맵이 보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로게이트의 감독이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식하게 그 미래 기술들을 공부한 다음에 영화를 아주 잘 만든 아주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